샬롬 삼국지 9권 8번째. 이번 일은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밑에 것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끼리 서로 해쳐 이 꼴이 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좋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놓아주면 어찌하겠느냐? 공명이 별로 머뭇거리도 않고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맹획도 약간 기세가 수그러졌다. 내가 비록 오랑캐 족속이나 병법은 좀 알고 있어. 만약 승상이 나를 놓아주어 우리 동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나는 다시 한번 군사를 이끌고 나와 승상과 승부를 가려볼 것이요. 만약 이번에도 승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겠소. 딴소리 하지 않겠소이다. 전과 달리 제법 정중하게 말했다. 공명이 한 번 더 다짐을 주었다. 이번에 사로잡히고서도 또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볍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좌우를 보며 영을 내렸다. 맹획을 풀어주어라. 이에 무사들이 밧줄을 풀어주자 공명은 맹획을 장막 안에 앉힌 다음 술과 밥을 내주며 말했다. 나는 초려를 나온 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함이 없었고 쳐서 빼앗지 못함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 오랑캐 땅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느냐? 그러나 맹획은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난 뒤 공명은 맹획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진체를 돌았다. 그냥 놓아 보내는 게 아니라 각 영체를 두루 구경시켜서 보낼 뜻인 듯했다. 따라서 맹획은 촉군의 진체와 나무 울타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군량과 병기는 어디에 쌓여 있는가를 모두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명은 그것들로 맹획의 길을 죽이려는 듯 이것저것 다 보여준 뒤 맹획에게 말했다. 그대가 내게 항복하지 않겠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빼어난 군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이 다 넉넉한 곡식과 말먹이 풀이며 갖가지 싸우는 연장을 갖추고 있는데 그대가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만약 일찍 항복하면 천자께 말씀드려 이 왕위를 잃지 않게 할 것이요 자자손손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어떠냐? 이래도 항복할 뜻이 없느냐? 맹획도 공명의 진체를 구경하고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듯 태도가 달라졌다. 갑자기 말투가 공손해져 항복의 뜻을 비췄다. 제가 비록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동중의 다른 사람들까지야 마음으로 항복하겠습니까? 만약 승상께서 놓아 보내주신다면 돌아가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달래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한 가지로 된 뒤에 승상께로 귀순하겠습니다. 그러자 공명의 얼굴에 기꺼워하는 빛이 가득했다. 맹획을 데리고 다시 대체로 돌아와 날이 저물도록 술잔을 나눈 뒤에야 돌려보냈다. 그것도 공명이 몸소 노수까지 나가 배에 오르는 맹획을 배웅할 만큼 은근한 태도였다. 하지만 노수를 건너 자기의 본체로 돌아온 맹획은 공명 앞에서와는 딴판이었다. 언제 항복하겠다고 했느냐는 듯 이를 악물고 싸울 채비에 들어갔다. 그 첫 번째가 이미 공명의 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동도나와 아회남을 없앤 일이었다. 맹획은 먼저 장막 안에 부수를 감춰놓고 믿을만한 종계를 동도나와 아회남의 진체로 보냈다. 공명이 사자를 보냈으니 어서와 보라는 거짓 전가를 주어서였다. 그리고 거기 속은 동도나와 아회남이 오자 감춰두었던 도부수를 호령에 모두 죽인 뒤 그 시체를 개골창에 내던졌다. 공명의 불찰이었다. 이왕의 맹획을 놓아보낼 양이면 자기 편이 된 동도나와 아회남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아 둘 다 그토록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항복하겠다는 맹획의 말에 속았던 것일까? 아니면 원주민 협력자의 안위에 대한 정복자의 비정이나 다름없는 소홀함이었을까? 아회남과 동도나를 죽여 내부의 걱정거리를 없이 한 맹획은
다시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그들이 지키던 길목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있는 대로 군사를 긁어 모아 협산곡으로 달려갔다. 마대로 접셈으로써 노수를 건너 만들어진 족군의 발판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마대가 있던 협상곡에 이르러 보니 족군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리둥절해진 맹획은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여기 있던 족군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그러자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어젯밤 진채를 뽑고 군량과 마초까지 챙겨 노수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 같은 말에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울던 울만 쳐다보는 격이 된 맹획은 할 일 없이 군사를 돌려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세워둔 계책이 있는지 별로 움츠러드는 기색은 없었다. 곧 제 아우 맹우를 불러 의논하는데 매우 자신에 차 있었다. 나는 지금 제갈량의 허실을 모조리 알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큰 소리부터 쳐놓고 이어 귓속말로 무언가를 일러주어 내보냈다. 4번을 사로잡혀도 기계는 꺾이지 않고 4번을 사로잡혀도 기계는 꺾이지 않고 다음 날이 되었다. 맹우는 황금과 좋은 구슬, 보배스러운 조개 껍질, 상아, 물소뿔 따위 값지고 귀한 것들을 잔뜩 싸가지고 만병 100여 명과 노수를 건너 제갈량의 대체로 찾아갔다. 그들 일행이 물을 건너 북쪽 언덕에 내리자마자 북소리, 피리소리 요란한 가운데 한때의 군마가 앞을 가로막았다. 앞선 장수는 협상곡에서 호련히 사라진 마대였다. 맹우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마대가 그런 맹우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며 어찌하여 왔는가? 저는 맹회의 아우 맹우로 승상을 배우러 왔습니다. 맹우가 겁먹은 얼굴로 그렇게 대답했다. 마대는 그런 맹우를 진채 바깥에 있게 하고 사람을 뽑아 공명에게 보냈다. 때마침 공명은 마속 장환 역의 비유 등과 더불어 남만을 평정할 계책을 짜내고 있었다. 호련 마대에게서 사람이 와서 알렸다. 맹액이 아우 맹우를 보내 금은 보화를 올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이 마속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대는 맹우가 왜 왔는지 알겠는가? 마속에 잠깐 생각하다 조용조용 말했다. 감히 큰 소리로 떠들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남몰래 종이에 써서 승상께 올릴 것이니 승상께서 헤아리신 바와 같은지 살펴주십시오. 공명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자 마속은 종이에다 무언가를 써서 공명에게 바쳤다. 그걸 본 공명이 손바닥을 쓸며 크게 웃고 말했다. 맹획을 사로잡을 계책은 내가 이미 세워두었다. 그대의 보는 바가 실로 나와 꼭 같구나. 그런 다음 조언을 불러 무언가 귀에 대고 영을 내려 보냈다. 또 위원을 불러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시켰고 왕평, 마층, 관색도 차례로 불러 남몰래 분부를 내렸다. 공명의 은밀한 영을 받은 장수들은 각기 거기 따라 정한 곳으로 떠나갔다. 공명은 그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맹우를 불러들였다. 맹우는 공명의 장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제영 맹획은 승상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으나 마땅히 바쳐 올릴 게 없어 약간의 금과 구슬, 보석 따위로 우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를 보냈습니다. 적으나마 거두시어 장졸들에게 내릴 상으로 써주십시오. 전작께 올릴 예물은 뒤이어 따로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자 공명은 맹우가 바친 걸 담담히 걷어들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그대의 형은 어디 있는가? 승상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은갱산으로 보물을 거두러 갔습니다. 오래자나 돌아올 겁니다. 그 같은 맹우의 대답에 공명이 또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대는 몇 사람이나 데려왔는가? 어찌 감히
많이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100여 명인데다 모두가 예물을 지고 온 자들입니다. 맹우가 왠지 황망해하며 그렇게 대답했다. 공명이 문득 맹우에게 그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들어온 만인들을 보니 모두 푸른 눈에 얼굴은 검고 머리칼은 누른데 수염은 붉었다. 귀에는 금 귀걸이를 달고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이었으나 하나같이 키가 크고 힘꼴 꽤나 써 보였다. 공명은 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자리에 앉게 하고 장수들을 불러 술 대접을 하게 했다. 장수들이 은근하게 술을 권하니 만인들도 흐뭇해 잔을 받았다. 한편 맹획은 아우를 공명의 진중으로 보내놓고 소식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래전에 맹우를 따라갔던 졸개 중에 둘이 돌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맹획은 그 둘을 불러들여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제갈량은 예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따라간 사람들을 모두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고 소와 말을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작은 대왕 맹우께서 저희에게 가만히 이르시기를 오늘쯤 이경쯤 쳐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안에서 호응하고 밖에서 들이치면 대사를 이룰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맹획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곧 10,000명 3만을 일으켜 세 갈래로 나누고 각동의 주장들을 불러 영을 내렸다. 모든 군사들은 불시와 쏘시개를 마련해서 떠나되 촉군 진체 앞에 이르거든 불을 질러 군호를 삼아라. 나는 중군을 들이쳐 반드시 제갈량을 사로잡으리라. 맹획이 워낙 큰 소리를 치니 만장들도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모두 그가 일러준 계책에 따라 해가 지자마자 노수를 건넜다. 맹획은 특히 믿는 만장 100여 명을 이끌고 똑바로 공명의 대체를 덮쳐갔다. 가는 도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진체 앞에 이르러도 가로막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제문에 이른 맹획은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말을 박차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진체는 텅 비어있고 족구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맹획은 얼른 중군으로 달려가 보았다. 공명의 장막을 들이치고 들어가 보니 공명은 없고 아우 맹우와 그 졸개들만 술에 취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다. 맹획의 속셈을 미리 알아본 공명의 솜씨였다. 공명은 마속과 여계에게 만인들을 맡아 대접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악인을 불러 재미난 잡곡을 상용케 했다. 그리하여 만인들이 그 잡곡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술에다 몰래 잠드는 약을 다 마시게 하니 모두 취하여 쓰러진 게 마치 술을 너무 마셔 죽은 것 같았다. 일어나라. 어떻게 된 일이냐? 맹획이 그들을 걷어차며 소리쳐 물었다. 그 중에서 겨우 깨어난 졸개 하나가 말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입만 가리켰다. 그제서야 맹획은 또 공명의 계략에 떨어진 걸 알았다. 급히 맹우를 비롯한 100여 명의 졸개들을 구해 물려나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함성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그 갑작스런 사태에 만병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살아나기 바빴다. 그런 만병들을 개 돼지 잡듯 하며 한때의 군마가 밀려들었다. 앞선 장수는 촉의 왕평이었다. 맹획은 깜짝 놀랐다. 급히 왼편에 있는 저희 부대로 달아나려는데 다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쏟으며 한때의 군마가 덮쳐왔다. 앞선 것은 촉장 위원이었다. 맹획은 급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희 부대로 달아나려 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불길이 쥐솟으며 한때의 군마가 덮쳐왔다. 조은이 이끄는 촉군이었다. 그 세 갈래 군마가 맹획을 에워싸고 들이치니 맹획은 사방을 돌아봐도 달아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군사를 내동댕이치고 말 한 필로 제 한 몸만 빼내 노수로 달려갔다.
맹획이 노숫가에 이르니 마침 수십 명의 만병이 작은 배 한 척을 저어 오고 있었다. 맹획은 소리쳐 그들을 불렀다. 그들도 맹획을 알아보고 배를 맹획이 선 언덕에다 대었다. 맹획은 말을 끌고 배에 올랐다. 이제 살았다 싶었으나 그게 아니었다. 맹획이 배에 오르자마자 한 소리 신호와 함께 그때껏 자기 졸개 들인 줄만 알았던 배 안에 군사들이 우르르 덮쳐 맹획을 꽁꽁 묶어 버렸다. 맹획을 사로잡은 것은 마대였다. 공명으로부터 계책을 받고 군사들은 만병처럼 꾸며 배와 함께 기다리다가 급한 맹획을 깨어들인 것이었다. 그때 공명은 뒤에 남겨진 만병들을 달래고 있었다. 저희 우두머리 홀로 달아나는 걸 보자 만병들은 대기 항복하며 목숨을 빌었다. 공명은 항복한 군사들을 하나하나 위로해 주며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군사들을 시켜 아직도 타고 있는 불을 끄게 했다. 오래잖아 마대는 맹획을 조는 맹우를 위연 왕평 맞춤 관색은 여러 동의 주장들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공명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맹획을 손가락질하며 웃음 섞어 물었다. 너는 먼저 네 아우로 하여금 예를 갖춰 거짓 항복을 하게 했지만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이번에 또 너를 사로잡았으니 이제는 내게 항복하겠는가? 그러나 맹획은 또 억지를 썼다. 이번에는 내 아우가 먹는 것을 못 참고 당신이 쓴 독에 걸려 큰일을 그르쳤을 뿐이요. 만약 내가 오고 아우가 밖에 남아 군사를 이끌고 왔더라면 반드시 성공했을 거외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지게 만든 것이요. 내가 힘이 모자라 진 게 아닌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소? 이번으로 너는 벌써 세 번째 사로잡혔다. 그런데도 어찌 항복하지 않는가? 공명이 맹획의 억지를 별로 성내는 기색 없이 받으며 그렇게 물었다. 그제서야 맹획도 할 말이 없는지 머리를 수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그때 공명이 다시 뜻밖의 소리를 했다. 나는 또 너를 놓아 보내주겠다. 맹획이 얼른 그 말을 받아 다짐했다. 만약 승상께서 우리 형제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나는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장정들을 끌어모아 다시 한바탕 크게 싸워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사로잡힌다면 승상께 항복하여 죽을 때까지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사로잡게 되면 나도 더는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걸 잊지 말고 조심할 것이며 부지런히 병서를 읽어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좋은 계책을 내어 때늦게 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공명은 선뜻 그렇게 말하고 무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맹획과 맹우를 놓아주고 각동의 주장들도 모두 풀어주어라. 이에 맹획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다시 한번 공명에게 엎드려 절하고 물러났다. 이때 족병은 이미 노수를 건넌 뒤였다. 맹획의 무리가 노수를 건너보니 남쪽 강 언덕에도 족병들이 가득 벌려서 있고 깃발은 위세좋게 휘날렸다. 맹획이 그 한가운데 영체를 지나려니 마대가 높이 앉아있다가 강칼 끝으로 맹획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번에 또 사로잡히면 결코 가볍게 놓아주지 않겠다. 잊지 말라.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기 진체가 있던 곳에 이르니 어느새 그 진체는 조은이 차지하고 있었다. 역시 병마를 느려 세우고 큰 깃대 아래 자리 잡고 앉아있던 조은이 또 칼을 빼들고 울러댔다. 승상께서 너를 이토록 보아주었으니 너는 결코 이 큰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걸 잊을 때는 이 칼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맹획은 한층 더 간이 오그라붙었다.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것을 지났다. 하지만 그 같은 일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촉병이 머무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어떤 산 언덕으로 오르는데 위원이 일천 정병을 이끌고 그 언덕 위에 있다가 말 고삐를 당기며 큰 소리로 겁을 주었다. 내 이미 네 소열 깊이 들어와
험하고 요긴한 길목은 다 자제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어리석고 미혹하게 우리 대군에게 맞서러 드느냐. 이번에 또 사로잡히면 네 시체를 부수어 천토막 만토막을 만들 것이요.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람에 또 한 차례 진땀을 뺀 맹획은 머리를 싸쥐듯 하고 자기 근거지로 달아났다. 한편 노수를 건넌 공명은 진체를 세우는 일이 끝나자 삼군에게 크게 상을 내렸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 모아 그토록 쉽게 맹획을 세 번째로 사로잡게 된 까닭을 들려주었다. 맹획이 두 번째로 잡혀왔을 때 내가 그에게 영체 구석구석까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우리 영체를 야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나는 맹획이 병법을 제법 익혔음을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병마와 군량이며 병기 따위를 자랑하는 체 하면서 실은 그에게 우리의 허실을 보여주었다. 곧 우리의 빈틈을 드러내어 그곳을 공격하게 만든 것인데 바로 우리 진체가 불에 약한 것을 보여 그가 불로 우리를 공격하게 한 것이었다. 과연 맹획은 아우를 보내 거짓 항복으로 우리들 마음을 놓게 하는 한편 그 아우의 내흥을 받아 불로 우리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기다리는데 어찌 이리 제 뜻대로 될 리 있겠는가. 다만 이번에 세 번째로 사로잡고도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내 바람이 그를 마음으로부터 복종케 하는 데 있지 그런 무리를 죽여 없애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들에게도 뚜렷이 밝혀두거니와 수고롭더라도 그대들 또한 그 뜻을 알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은 감탄에 맞지 않았다. 모두 공명 앞에 엎드리며 입을 모아 말했다. 승상께서는 지, 인, 용 셋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설령 자아나 장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같은 장수들의 축혀 세움을 공명이 겸양으로 그들에게 되돌렸다. 나 같은 것이 어찌 그 같은 옛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그대들의 힘에 의지한 것이니 공이 있다면 함께 이룬 것일 뿐이다. 그 말에 거기 있던 장수들 치고 흐뭇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근거진 은갱도에 들어간 맹획은 세 번이나 공명에게 사로잡혔던 한을 싣고자 싸울 채비가 한창이었다. 변두리 8지방 93꼴이며 만방 여러 부락의 사람을 보내 금은 보화로 나누어주고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칼과 방패를 함께 쓰는 군사며 사냥꾼의 이런저런 오랑캐 장정들이 모여 군사는 금세 수십만이 되었다. 맹획은 나를 재촉해 그들에게 싸울 채비를 시켰다.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도 구름이 모이고 안개가 둘러싸듯 모두 맹획을 둘러싸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 실로 놀랄만한 맹획의 솜씨였다. 연탐관 군사들이 그 일을 알아내 공명에게 전했다. 그러나 공명은 조금도 걱정하는 빛 없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모든 만병들이 다 모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 힘을 보여주리라. 그러고는 작은 수레에 올라 부군을 살피러 갔다. 겨우 수백 기만 앞세운 채였다. 얼마를 가다 보니 앞에 한 강물이 가로막는데 그 이름은 서이하였다. 물살은 느렸으나 배도 뗏목도 보이지 않아 공명은 군사들에게 뗏목을 엮게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뗏목이었다. 군사들이 나무를 찍어 뗏목을 엮었으나 물에 띄우자마자 가라앉아 버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공명이 여계를 불러 물었다. 여계 또한 그 까닭을 몰랐으나 달리 물을 건널 방도는 알고 있었다. 듣기로 서이와 상류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굵은 것은 몇 아름 되는 것도 있다 하니 군사들을 보내 그 대를 쪄오게 하지요. 그걸로 물 위에 다리를 놓고 군마가 건너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여계의 말에 공명은 곧 군사 3만을 뽑아 그 산으로 보냈다. 군사들이 대수십만 구루를 쪄 물에 떠내려 보내자 공명은 하루에서 그걸 건져 강폭이 좁은 곳에다
대나무 다리를 놓았다. 대나무 다리는 넓이가 여나무 길이나 되었다. 공명은 그 다리를 진체의 문으로 삼고 먼저 강 북쪽 언덕에 가로로 길게 진체를 세웠다. 도랑을 깊이 파고 흙담을 높이 쌓은 든든한 진체였다. 그리고 다시 그 다리와 이어져 강물 남쪽 언덕에도 진체를 세웠다. 역시 가로로 길게 3개의 큰 진체를 세워 그 대나무 다리로 북쪽 언덕의 진체와 연결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 모든 일을 끝낸 공명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맹획이 수십만 만병을 이끌고 달려왔다. 지난날에 한과 분함을 한꺼번에 씻어 버리려는 듯한 기세였다. 맹획은 칼과 방패 등 군사 1만 명을 앞장세워 공명의 진체로 밀려들었다. 맹획이 와서 싸움을 건다는 말을 들은 공명은 4마리 말이 이끄는 수레에 올라 진체 밖으로 나가보았다. 머리에는 선비들이 쓰는 윤건이요 몸에는 흰 학창의에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수레에 앉은 그를 장수들이 빙 둘러쌌다. 맹에게 차림 또한 거창했다. 몸에는 물속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붉은 투구를 썼다.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터럭 붉은 소를 탔는데 입은 끊임없이 거친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쳐라, 모두 나가라. 갑자기 맹획이 그렇게 영을 내리자 만여 명의 만병들은 각기 칼과 방패를 휘두르며 촉군에게 덤벼들었다. 계략이고 머구가 통하지 않는 마구잡이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듯 같았다. 공명은 급히 군사를 물려 본체로 돌아가려 했다. 그리고 진체의 모든 문을 굳게 닫게 한 뒤 누구도 나가 싸우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 만병들은 모두 벌거벗은 알몽뚱이로 진체 앞가지와 쌍욕을 버부어댔다. 꼴 같자는 것들한테 바가지 욕을 얻어먹자 촉의 장수들은 불끈했다. 모두 공명에게 달려와 졸랐다. 부디 저희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죽기로 싸워 저것들을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허락하지 않다가 장수들이 2번, 3번 조르자 조용히 말했다. 만방의 사람들은 왕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라. 지금 저렇게 미친 듯 덤벼들 때는 바로 맞서선 아니 된다. 굳게 지키고 며칠을 기다려 저들의 미친 듯한 기세가 숙진 뒤에 맞서는 게 좋다. 내게 묘한 계책이 있으니 그대들은 가볍게 나가지 말라. 이에 장수들도 더는 우겨대지 않고 며칠을 굳게 지키기만 했다. 며칠 뒤 높은 언덕에서 만병들의 진체 깊숙한 곳을 살피던 공명은 마침내 그들의 기세가 풀어졌음을 알아차렸다. 곧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자, 이제는 한번 나가 싸워보겠는가? 좋습니다. 나가 싸우겠습니다. 장수들이 모두 기꺼이 나섰다. 공명은 먼저 조은과 위원을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 나직히 일러주었다. 계책을 받은 2사람이 일어서 나가자 공명은 다시 왕평과 마충을 불러들였다. 그들에게도 무언가 귀옛말로 계책을 일러준 공명은 마지막으로 마대를 불러 말했다. 나는 이제 이곳에 새 진체를 버리고 강물 북쪽으로 물러나려 한다. 우리 군사가 물러나거든 그대는 얼른 부교를 끊어버리고 하류로 옮겨가라. 거기서 기다리다가 조은과 위원이 강을 건너오거든 호응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 공명은 또 장익을 불러 말했다. 우리 군사가 물러나더라도 진체의 횃불을 많이 밝혀 맹획을 쏘기라. 그리고 그걸 안 맹획이 우리를 뒤쫓거든 그때는 그 뒤를 끊어버려라. 그렇게 모든 장수에게 하나하나 계책을 일러준 공명은 그날 밤 관색 하나만을 남겨 자신의 수레를 지키게 하며 군사들을 물렸다. 그러나 장익이 등불을 수없이 밝혀놓으니 만병들은 감이 치고 들지를 못했다. 다음날 날이 밝았다. 맹획은 또 군사를 힘몰아 촉군과 싸우러 왔다가 진체 셋이 그대로 비어있음을 알았다. 사람은커녕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없는데 굴량 미며 마초에 수레 수백 대와 병기까지 두고 간 걸 본 맹우가 형에게 말했다. 제갈량이 진체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계책이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제갈량이 치중까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아 그 나라에 무슨 큰일이 난 것 같다. 오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면 위나라가 밀고 든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 우리 눈을 속이고 수레와 병기까지 버린 채 도망간 것 같다. 빨리 뒤쫓아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맹획이 그렇게 잘라 말하고 앞장서 말을 몰아 촉군을 뒤쫓았다. 맹획이 서히 하강에 이르러 보니 강 북쪽에 촉군의 진체가 서 있는데 전과 같이 기치가 가지런한 게 마치 비단 구름을 두른 듯 했다. 또 근처 강변에도 비단을 둘러 성처럼 보이게 했는데 조금도 쫓기는 군사들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맹획은 그걸 보자 더욱 힘을 내 맹우에게 말했다. 저것은 제갈량이 우리를 뒤쫓는 걸 겁내 짐짓 강물 부쪽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듯 꾸민 것이다. 하지만 이틀도 안 돼 그를 틀림없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고는 만병들을 강물 남쪽에 머무르게 한 뒤에 사람을 보내 대나무를 쪼개 했다.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너려 함이었다. 그러나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 군사들은 모두 진체 앞으로 몰려내놓으니 촉군이 딴 길로 저희 땅 깊숙이 들어와도 알 길이 없었다. 얼마 있다 미친 듯한